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스키 코드를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스키 코드가 있어요. 0부터 시작을 해서요. 정의되어 있는 아스키 코드가 쭉 내려가 보면은 자, 127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십진수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십진수로 그냥 이해하세요. 그게 조금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 간의 매핑 관계를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게요. 자, 지금 보시면 A라는 문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65고요. B는 66, C는 67.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65를 시작으로 하나씩 A, B, C, D 이렇게 증가할수록 값이 1씩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은 중요하고요. 이러한 형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얼마다라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값이 1씩 증가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파벳 숫자에 따라서 값이 1씩 증가하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스키 코드는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구분 지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소문자 A는 아스키 코드 값 97에 해당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역시 증가함에 따라서 값이 하나씩 증가되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이 증가할 때마다 값이 1씩 증가하고요. 아스키 코드의 구조가 그 다음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그 값의 차이가 얼마냐면 97-65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7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한 내용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뒤에 가서 제가 또다시 아스키 코드를 참조하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시를 할 겁니다. 그때 아마 편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이 있으실 때마다 자주자주 이렇게 참조하실 수 있도록 블로그로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수에 대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잠깐 저의 과거 공부하던 습관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제가 책 지필 부분 앞부분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이론적인 거를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문법적인 거, 어떤 현상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왜 그런지는 관심 없이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당장 뭔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 오르도록 공부에 박차를 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기초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좀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들은 7장으로 들어가야지만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그 이전의 내용들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뒷부분보다는 저는 지금 앞부분에 더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수 보도록 하죠. 상수는 크게 두 가지 상수로 나뉘어집니다. 자, 심볼릭 상수와 리터럴 상수로 나뉘어지는데, 자, 일단은 리터럴 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리터럴 상수라는 것은 이름을 지니지 않는 상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볼까요? 자, 이 예제를 보면은, 자, 벨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얘를 얼마로 초기화하냐면 30과 40이라는 정수값을 더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벨을 초기화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 연산 과정을 메모리 구조와 함께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벨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요. 자, 이름을 벨이라고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30과 40을 더한 결과 70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은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줄여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30이라는 정수와
40이라는 정수값을 덧셈 해줍니다. 덧셈은 누가 해주냐면 CPU가 해주겠죠. 자, CPU가 해주되 CPU는 어디에 존재하는 값들만 참조가 가능할까요? 얘네들이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면 메모리 공간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상에 올라가야지만 CPU가 접근해서 덧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그냥 쓰여진 이러한 정수들도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변수 배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30과 40 정수도 역시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가고요. 자, CPU에 의해서 더해진 결과값 72 변수 배를 초기화한다. 중요한 건 상수들도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수들은 메모리 공간 안에 이 올라가는 그 상수들, 제가 지금 상수라는 표현을 그냥 바로 써버렸네요. 이 정수들을 가리켜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상수냐면 얘는 사실 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야 뭐 그 안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볼 게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한번 메모리 공간 안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얘가 지니고 있는 값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리켜 우리가 리터럴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한 가지 근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상수가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순간에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얘네들은 지금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 사라지느냐 사실 상당히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상수는 2줄에서는 유효해요. 그죠? 이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는 2줄에서는 유효해요. 다음 줄로 넘어가면 그 상수 유효합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어차피 접근도 못해요. 그죠? 자, 따라서 상수, 이러한 리터럴 상수는 그 줄에서밖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터럴 상수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리터럴 상수는 자료형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상수죠. 자, 이렇게 보이는 건 다 상수예요. 자, 얘네들은 상수입니다. 얘는 문자죠. 그래서 문자 상수라고 하고요. 얘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뭐냐면 실수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상수인데 상수들도 메모리 공간에 올라간다고요. 즉 메모리가 할당이 돼야 되는데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공간의 특성이 부여가 돼야 되죠. 특징이 부여가 돼야 됩니다. 정수를 저장할 거냐 실수를 저장할 거냐. 그리고 또 뭐 어떤 특성이 있죠? 만약에 네가 정수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몇 바이트를 갖다가 할당을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어야지만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C라는 랭귀지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를 쓸 경우에는 캐릭터형으로 인식을 하겠다. 캐릭터형 상수로 인식을 해서 캐릭터형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고 그 상수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정수인 경우에는 인트형으로, 그 다음에 실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블로 인식을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기본 상수들도 기본 자료형을 지닌다. 더불어 기억을 하시고요. 혹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 연산제 왼쪽에 있는 애들이 그 변수가 값을 저장할 변수가 C나 I나 D가 각각 캐릭터 인트 더블이니까 얘네들이 캐릭터 인트 더블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과 얘네들은 독립적입니다. 상수의 자료형은 그 자체로서 결정되어지는 거고요. 변수는 역시 변수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제인데 이러한 예제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죠. 여기 보면은 F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몇 바이트요? 4바이트 할당되겠죠. 자, 그리고 이 3.14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갈 때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4바이트인 반면에 얘는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될 거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기본적으로 더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8바이트 데이터를 갖다가 8바이트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그보다 작은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을 하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메모리가 손실될 수 있겠죠. 그것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컨스트 더블, 이것은 더블형 상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블형 상수를 갖다가 플로트형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려다 보면, 자, 트렁케이션, 즉 메모리가 잘려나갈 수도 있다. 어디서 어디로? 컨스트 더블에서 플로트형으로 잘려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고 경고를 띄워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3.14가 들어가요, 제대로. 왜냐면 3.14라는 값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4바이트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들어가긴 하지만 충실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냐면, 난 3.14라는 상수를 갖다가 더블이 아니라 플로트형 상수로서 나는 인식을 시켜주고 싶다. 어떻게 주면 되냐면, 자, 전미사 f를 붙여주시면 얘는 이 순간 3.14라는 상수는 더블이 아닌 플로트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리해서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일단 사용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304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이것만 따지면 기본적으로 인트형입니까? 플로트형입니까? 더블형입니까? 뭡니까? 인트형이죠? 뒤에다가 u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u는 unsigned의 약자입니다. unsigned int가 돼요. 얘는. 어렵지 않죠? 304, 이거 뭐예요? 인트형이죠? 근데 l을 붙였어요. 이 l은 long의 약자입니다. 그럼 int 앞에다 long 붙여보면 어떻게 됩니까? longint가 되겠죠? 얘는 longint로 인식이 돼요. 그럼 UL은 뭘까요? unsigned long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14는 int형인데 unsigned int가 붙여서 unsigned long int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int는 생략을 합니다. 자, int는 생략을 해요. 자, 그럼 이번엔 뭘까요? 3.15 더블이죠? f를 붙였어요. 이 f는 뭡니까? 플로트를 의미를 하죠. 즉 이거는 플로트형으로 선언을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15 더블이죠? l이 붙었어요. 앞에 l은 long을 의미하죠. 따라서 long 더블로 인식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대충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미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상수의 자료형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략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기억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심볼릭 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리터럴 상수는 이름이 없는 상수죠. 이름이 없으니까 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볼릭 상수는 이름을 지녀요. 엄밀히 따지면 이름을 지니는 건 변수죠. 변수를 상수화시켰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심볼릭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심볼릭 상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컨스트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크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크로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요. 컨스트 키워드를 이용한 변수를 상수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컨스트가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어떻습니까? int max는 변수죠. 100으로 초기화되어진 변수입니다. 컨스트 앞에다 붙여줘 버리면 이 순간 이 max라는 변수는 상수가 돼요. 즉 변수가 상수화되는 거죠. 이러한 상수를 가리켜 우리가 심볼릭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다음 뒤에서 이쯤에서 max는 100이다. 내가 이 값을 바꾸길 원한다. 허용이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하고 넘어갈 거. 상수는 관례적으로 보면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변수와 구분 지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딱 보면은 이것이 상수도 아니다. 뒤에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수로 대문자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더 좋겠죠. 혹 잘못 상수를 선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const int max라는 상수를 선언은 했는데 뭘 안 해줬습니까? 초기화를 아직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10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max는 사실 초기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떠한 값으로?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 안 해주면 어떠한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까? 쓰레기 값으로 초기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max라는 값은 쓰레기 값으로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쓰레기 값을 지니는 max라는 상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라는 값을 다시 초기화하는 경우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상수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상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자료형 변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